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어제 재보궐선거 결과 좀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 또 국민의힘 각각의 텃밭에서 2대2 또 진보교육감 서울교육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 나온다고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레드팀이 뭐 작동한다 얘기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하는데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재보궐선거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진행된 11.6 재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24.62%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 재보선 결과에 이변은 없었는데요. 인천 강화군수의 박응철 국민의힘 후보, 영광군수의 장세일 민주당 후보, 곡성군수의 조상래 민주당 후보, 또 부산 금정구청장의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여야 각 두 자리씩 가져가게 된 거고요. 한편 또 서울시 교육감은 투표율이 23.5%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정근식 진보 진영이 승리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네. 이번 재보선의 최종 투표율만 보면 좀 낮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기초단체장 투표율만 보면 53.9%로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었는데요.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48.7%,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 50.9%보다도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네. 야권의 호남 쟁탈전 또 정권 심판론을 비롯해서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 논란들이 좀 투표율을 견인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호남 선거에 조국 혁신당, 진보당이 좀 약진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던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영광군수에서 진보당 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결국 호남 두 자리 영광, 곡성, 민주당 차지가 됐네요. 네, 전남 영광군수 이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이 맞붙었었는데요. 네. 보전 끝에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체면을 지켜냈습니다. 영광 지역이 조금 독특했던 점은 야당 텃밭인 호남권에 속하면서도 이 민주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지역으로 조금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무소속 후보가 세 차례나 당선된 곳이기도 합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영광에서 또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이 집중 유세를 펼쳤지만 그 야당의 벽을 넘지는 못했고요. 네. 또한 막판에 진보당이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이번 선거 장담할 수 없겠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민주당은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호남에서 민주당이 무너지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어려워질 거란 유권자들의 인식에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예. 한편 이번 선거 성적표를 받아들고 좀 고심과 타격이 큰 곳은 조국혁신당으로 그렇겠죠. 보입니다. 예. 총선에 기세를 몰아서 기초단체장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이 국감 시즌에도 당력을 영광 재보선에 총 집중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최종 결과 야3당 중 가장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 금정구 또 인천 강화군 지켜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은 이 접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당초 예상이 좀 됐었는데 좀 국민의힘이 압도적 지지율로 승기를 잡았다고 해야 되겠네요. 네, 선거
선거 직전에 일명 김건희 여사 이 오빠 논란과 계속되는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던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금정구청장 승리를 위해서 총 6차례나 부산을 직접 내려가는 지원 유세를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언론들과 정치권에서 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눈여겨볼 지역을 금정구로 꼽았던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 접전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60.29%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했고요. 다만 이 금정구청장 선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은 선거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동안 쉽지 않았다는 점은 현 여권에 대한 여론을 좀 반증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번 결과로 한동훈 대표는 당내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내주 초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조금 당당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선거 후에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정부에 쇄신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뭐 댓글에 지금 뭐 토마토 사랑님, 숲속마을님, 김말룡님, HOK님, 부산 참 만만치 않다 이래 댓글들이 많습니다. 아마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좀 접전을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주 뭐 그 예전 결과와 비슷하게 나니까 막 이런 댓글을 주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하여튼 결국 2대2로 뭐 각 당의 대표들 뭐 리더십이나 이런 데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 오빠 논란 이런 게 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치권하고 언론에서는 지금 오빠 논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의 그 카톡 속에 메시지 오빠. 이 오빠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친오빠인지 대통령인지 누굽니까 이게? 네, 어제 저녁 JTBC와 채널A의 단독 보도가 이 명태균 씨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단독 보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하지만 두 보도의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JTBC는 명 씨의 카톡 대화 공개 이후에 약 44분 뒤에 만나서 들은 내용을 지난 15일에 보도한 바 있는데요. 네. 오빠가 친오빠가 맞냐 이렇게 묻자 친오빠는 결정한 사람이 아니다. 친오빠가 가질 수 있는 정보는 별게 없다. 내가 친오빠와 의논할 게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 문자의 오빠는 친오빠가 아니었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네. 이후 다른 언론사에서는 오빠가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만 명 씨는 스토리도 봐라 대통령이지 않냐 대통령이다 이런 발언을 또 했다는 건데요. 네. 대통령실이 사적 대화라고 규정하자 명 씨는 공적으로 대통령과 나눈 걸 보여주겠다면서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는 정반대의 또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김 여사의 친오빠는 윤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한 뒤에 대선 조직이 본격화되기 전에 일종의 좀 외곽 지원 역할을 맡았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번에 명 씨가 공개한 김 여사와의 대화에서 친오빠가 등장한 이유는 명 씨의 과도한 허풍을 오빠 김 씨가 지적하면서 발생한 충돌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엇갈리는 명 씨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명 씨가 추가 폭로 때문에 좀 입장을 계속해서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갖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 폭로를 계속해서 예고한 만큼 보다 직접적인 정황도 앞으로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빠 언론은 물론 국정감사장도 김건희 여사의 오빠 논란으로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 야당이 다음 달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을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 또 친오빠를 직접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여야는 김건희 여사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후 다음 달 진행되는 대통령실 국감에 누구를 불러낼지 이 증인 명단을 두고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와 이 친오빠 김진우 씨, 또 명태균 씨에 대한 증인을 요청을 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야당은 현 정부를 검증하는 국정감사에 왜 전 정부 인사들을 불러내냐 이러면서 버텼고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퇴장 말고는 항의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국회 운영위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김 여사 등 3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김 여사가 이 증인으로 채택된 운영위 국감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국감이
진행되기 전까지 여야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제 야당은 상설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상정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상설 특검이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특검 추천 과정에 여당을 배제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또 친오빠 김진우 씨라고 했다가 참 근데 그래요. 그 맥락을 보면 친오빠일 가능성보다는 대통령 가능성이 높고 명태균 씨가 그 문자 메시지를 친오빠면 뭐하러 공개를 합니까? 공개를 했으면 안 되는 거고 명태균 씨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그런데 궁금한 게 명태균 씨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과할 때까지 자기 2,000장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씩 공개하겠다는데 어제는 뭐 뭔가 공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네. 아마도 또 한편으로는 뭐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방송에 유튜브인가요? 나오기로 했다가 취소를 했고 혹시나 뭔가 다른 진짜 사과나 뭐 다른 얘기가 하는 건지 또 그 중간에 대통령실이 개입이 돼 있는 건지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어제는 또 장예찬 의원에 대한 언급도 있어서 그렇죠. 계속해서 또 새로운 인물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명태균 씨의 어떤 문자라든지 녹취에 뭐 대통령실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쥐고 흔드는 것 같은데 글쎄 명태균 씨가 또 어떤 자료를 낼 수 있을지 또 어쩌면 설득당해서 안 내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도 뉴스토마토에서 또 단독 보도를 또 해야 되겠죠. 끝까지 파헤쳐.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2%더 나오게 올려주이소 그 단독 보도 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당시 대선 때 그 보도 직후에 오빠 이 문자 메시지가 명태균 씨 SNS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혹시나 이거 뉴스토마토 보도를 조금 가리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면요 저희가 좀 빨리 또 보도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빠 논란, 친오빠냐 대통령이냐. 자, 김건희 여사 논란이 또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거 지금 빠르면 오늘 검찰이 결과를 발표한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레드팀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이 레드팀은 조직의 의사결정 전에 의도적으로 좀 반대 입장에 서서 사건을 따져보면서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해 꾸려지는 겁니다. 어제 회의에는 담당 수사팀 외에 15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네. 수사팀이 먼저 수사 결과와 처분 방향을 좀 설명을 했고 레드팀 구성원들이 질문하고 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특히 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 여사를 불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레드팀 회의까지 참고해서 이르면 오늘 김 여사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레드팀. 참 처음 듣 레드팀. 아니, 공범이 지금 유죄가 됐는데 뭐 레드팀 뭐 궁금하면 법원에 기소해서 알아보면 돼요. 검찰이 기소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데 기소하고 법원에서 무죄 애매한 무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레드팀 이게 뭐냐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공정성을 좀 높인다는 취지로 이 레드팀 회의를 진행을 한 건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단 하루 또 단 4시간 동안 검사들끼리 내부 회의를 한 것으로 이 수사의 공정성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건데요. 한 전직 검찰은 예전 레드팀은 평균 일주일을 투자해서 자료를 전부 검토했다면서 이번 회의를 불기소 처분을 위한 명분 쌓기용 수순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논란을 비롯해서 외부 위원들이 이 법리적 쟁점을 모두 이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 내부 인원을 활용하려는 전략이었다 이렇게 조금 보이는데요. 한편 검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레드팀은 또 공식 기구가 아닌 만큼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레드팀에서 철저하게 따지고 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이 불기소의 빈틈을 채우는 데 동원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건은 뭐 무죄 같은 때도 그렇게 무조건 기소를 그렇게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검찰이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공범이 지금 유죄를 받았잖아요. 공범이.
그런 상황이면 기소를 하면 알아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검찰이 무슨 유무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레드팀이고 뭐 아무 효과도 없는 걸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웃깁니다. 솔직히 웃깁니다. 웃겨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 불기소를 한다면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 처리할 방법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재발의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저희 뉴스토마토가 단독으로 보도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등을 새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불기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한 달 정도 그 시점을 좀 앞당긴 건데요. 이로써 새 특검법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 8개 의혹에 더해서 김 여사 지방선거,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또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로 김 여사가 이제 여론을 또 조작했던 의혹, 또 명 씨의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좀 추가를 했습니다. 네. 검찰의 이 김 여사 수사 봐주기 의혹도 수사 대상에 좀 포함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2번이나 행사하면서 이번이 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3번째 법안 발의가 지금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명태균 씨 이거 사건 때문에 명태균 씨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고 또 수사를 조사하러 본인들이 가가지고 휴대폰 뺏기고 이런 수사 봐주기 의혹. 지금 레드팀 이런 것도 저는 봐주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까지 검찰도 이건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결국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봐주려고 하고 그냥 덮으려고 하다가 계속 추가되는 모양새입니다. 3번째 법안 발의. 이것도 또 거부권 행사할지. 그래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전현주 기자 목소리 조금 안 좋네요. 네, 저 후두염이 아직 네, 다 안 나은 것 그래서 같습니다. 댓글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자, 전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쇼미더 민심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주간의 민심을 속속들이 살펴봅니다. 쇼미더 민심. 자, 오늘도 박영식 시사 정치 에디터 김민하 평론가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기 앞서서 원래 매주 진행하던 우리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2주에 한 번 이제 진행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앞으로 쇼미더 민심 한 주는 토마토 저희 여론조사를 다루고요. 또 한 주는 다른 그 조사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어제 있었던 재보궐선거 결과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변은 없었던 것 같아요. 투표율은 뭐 24.62%. 자, 일단은
총평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먼저입니까? 네. 총평. 예. 놀랐습니까? 소문난 재보궐선거 예. 맞죠? 왜냐하면 이게 뭐랄까 작은 선거고 미니 선거라고 부르긴 하는데 네.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뭐 투표를 놓고 보면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제외하고 다른 선거구의 열기가 뜨거웠던 말씀이고요. 네. 다만 이변이 없었기 때문에 뭐 뉴스토마토나 이제 여타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예상하셨던 이제 2대2의 결과가 그대로 나온 것이니까 크게 예상을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다만 전체 판세나 몇몇 핵심 지역구, 특히 이제 뭐 강화군에 저는 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의 결과도 사실 주목을 했습니다. 투표율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 진보 교육감이라고 부르는 정근식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요 대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정치 변화의 여망이랄까, 그리고 어떤 정치 국정 기조의 변화,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강화군, 교육감 요 대목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고, 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변이 강화가 없었네요. 한 자릿수였어요. 예상보다는 네. 상당히 접전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결과 어떨 것 같냐. 두 분 다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그대로 갈 것이다. 그렇죠. 예. 아마도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될 거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대로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이게 언론 표현으로는 이제 미니 재보선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했는데, 이 정도 규모에, 그러니까 사실 뭐 언론과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불리는 좀 관심 많은 분들, 요런 분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많이 된 선거이긴 했습니다만은, 유권자들이 막 밑바닥에서부터 막 들썩들썩하는, 전국적으로 뭐 들썩들썩하는 뭐 그런 선거일 수는 없는 뭐 거였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이야 뭐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야 정말 우리 역대급이었어 열기가 뭐 이렇게 평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만 영광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측면들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언론이나 또 우리 정치권이 좀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과대평가된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선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측면들이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뭐 차차 말씀드리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보통 선거 치르면 뭐 구도, 인물, 뭐 바람, 뭐 조직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근데 재보궐선거 특성상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조직력을 두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이따가 뭐 저희가 선거구별로 좀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뭐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뭐 이제 군소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가장 좌지우지되는 선거라고 보신다면은 아마 이제 이 결론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한 군데씩 한번 보죠. 부산 금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저도 이거 사실 개표 방송을 좀 쭉 봤었는데 초기부터 한 10% 이상 20%까지 아주 크게 앞서가는 모양새였어요. 끝날 때까지 뭐 역전이 뭐 한 번도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생각보다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 거의 접전이다, 아니면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큰 차이로 이렇게 끝나버렸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층이 응답을 안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커요. 그렇죠. 지난 총선 때도 사실은 여론조사 내용하고 출구조사는 비슷했는데 결과는 달랐지 않습니까? 부산 지역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정세가 특히 이제 PK 지역의 보수 유권자층이 윤석열 정권의 호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호의적이라는 거는 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윤석열 정권이 우리의 희망이야 뭐 이렇게 생각해야 이제 호의적인 건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약간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요런 정서가 있는 것이고. 오빠 이라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좀 이게 막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에는 아무래도 떳떳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근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영남 지역의 이제 정서나 이런 특성상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특히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심이 어떤 그동안의 흐름으로만 본다면 서울로 쳤을 때 거의 이제 뭐 강남 서초에 강남에 준할 가까운, 정도의 가까운 그럴 정도의 좀 보수색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여론조사상에 이제 응답을 안 해버리는 그런 보수층이 네.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선거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투표를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렇죠. 민주당 후보를 찍는다 그러면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이 애초에 계산대로 조용한 선거를 치르자. 왜냐하면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치를 때 이 시끄러운 선거를 치렀더니 네. 그게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이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용한 선거를 치르자 뭐 이렇게 갔으면은 혹시 이분들이 좀 투표장에 덜 나왔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야 이대로 가다가는 좀 불리할 수도 있겠거니와 거기에 플러스 이 혹시라도 부산 금정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이게 단지 이제 이 구청장 선거에서 좀 패배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그렇죠. 큰일 날 수가 있겠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부산 금정에 모든 걸 걸었었어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지금 그렇죠. 큰일 났었어요. 이 내전 상황이 예. 바로 닥치면서 바로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힘겨루기 상황이 바로 이제 내전으로 넘어가면서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서 네. 한동훈 대표가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력전을 펼친 거잖아요. 6번인가 8번인가 그쵸. 엄청 갔습니다. 6번 가고 심지어는 그 금정구를 거의 종단을 하면서 맞습니다. 반팔티 입고 이제 종단하면서 도보 유세를 하고 뭐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직이 총동원되고 이래 가면서 사실은 나 이 투표장 가야 돼 말아야 돼 정말 윤석열 정권 좀 창피한데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랬던 보수층이 다 나온 거거든요 사실. 막아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까지 격차가 나오는 상황으로 온 거여가지고 네. 요거는 그런 맥락들을 같이 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우리 예.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으면 이제 선거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우리 정당, 우리 후보, 우리 인물의 어떤 이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우리의 단점을 줄이는 싸움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상대방의 단점을 또한 부각시켜야 이제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정구는 어쨌든 이번이 재보궐 선거니까 이게 전국 단위의 어떤 중앙 이슈에 휘둘른다기보다는 이 금정구에 해당하는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저는 이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실언이 한번 있었잖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것도 아마 보여요. 금정구의 유권자 분들 중에 뭐 설령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고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좀 못하시는 것 같고 뭐 난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도 사실 대표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있다고 손치면 더불어민주당을 한 번쯤 표를 찍어줄까 하다가도 이런 어떤 실언이나 미스테이크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유권자의 심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토양에 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목의 실수들이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그 몇 가지 요인이 이 정도의 격차를 아마 끝까지 유지되게 된 뭐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그 부분을 드네요. 조금만 보완을 네. 하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다른 선거 지형 같으면은 예. 이게 뭐 폭발력이 그렇게까지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유권자 지형에 따라서 부산 특히 이제 보수색이 강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주당 같은 이제 이런 환경에 있는 상황에서는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빌미라는 점이 중요한 것 빌미.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보수층의 경우에도 제가 아까 투표장에 나오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어쨌든 비호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빌미를 주게 되면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죠. 거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 가자! 뭐, 찍으러 가자! 예, 저거 봐라. 있죠. 뭐,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사실 또 그게 뭔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기할 네. 수 있는 건수가 없으면은 또 그럴 수 없는 건데 네. 저거 봐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요소도 될 수 요소가 있는 거여서 됐었다? 예. 오늘 언론들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있기는 한데 뭐 우리가 이걸 근데 뭐 정량 측정을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여론조사 한 가지 것도 요소 아니고. 중 하나로 분명히 거론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보궐 선거 네. 있기 전에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저희가 그 결과를 놓고 결론적으로 좀 따지긴 하는 겁니다만은 재보궐 선거구 정해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제가 그래도 뭐 두 자릿수 넘는 분들에게 다 여쭤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민주당 측이나 민주당 쪽에서 오래 일을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민주 진보 패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나와서 방송 활동하시는 분들 포함 또 이제 국민의힘 인사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쭤보면 단 한 번도 이 부산 금정구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국민의힘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서울에 서초구를 선거를 그래, 한다고 보면 강남 된다. 서초. 이거 토양 자체가 네. 쉬운 토양이 아닌데 여기에서는 어떤 실수도 있으면 안 되고 어떠한 큰 변수 없어도 이거는 국민의힘이 따놓은 당상이라는 표현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예상을 벗어난 결과는 아니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영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광은 일단은 진보당의 이석하 후보 여론조사 이럴 땐 여기서는 뭐 앞서는 것도 있었고요. 또 최초 개표할 때는 또 앞서기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곡성도 지금 보면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좀 조국혁신당 후보 박웅두 후보죠. 앞서서 지금 당선이 됐는데 자, 조국혁신당 얘기 좀 해봅시다. 월세살이도 하고 아마 올인 전략을 좀 펼쳤던 것 같은데 결국은 좀 고배를 마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원하는 예.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고배를 이제 마실 수밖에 없는 거고 투표율이 아주 높고 이제 이 참여의 정도의 참여의 열기가 높아지면은 네. 결국은 그렇게 되어도 이제 이 승패를 가르는 건 조직력이다. 조직력이 그렇죠. 그래도 크다. 그렇죠.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 다 나오면, 그러니까 모든 유권자들이 자참하면 결국은 조직력 높은 데가 이길 그렇죠. 거 뭐 아닙니까? 당연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투표율이 낮아도 사실은 이제 조직력이 좌우하는 거고 투표율이 낮을 때는 조직력 강한 데가 나올 때니까 아주 높아도 조직력이 강한 데가 이제 이기는 거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예.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이 상층 이벤트를 승부하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월세살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이 민주당을 향한 어떤 그 공세 뭐 양측에서 좀 화제가 된 이러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이 호남에서는 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다름없는 거라든지 뭐 이런 식의 네. 그런 것들 공중전을 통해서 이제 돌파해 보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는 호남에서의 이제 누가 호남의 맹주냐를 겨루는 그런 식의 선거에서는 사실 유효하지 않은 전략인 것이고 그러네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어차피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선거 참여율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조직력을 최대 가동해 가지고 승부를 보는 전략이 사실은 유효한 건데 조국혁신당은 그럴 수가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후반으로 가면은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나 이런 거 좀 빠질 거로 예상이 됐고 이걸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사실은 진보당이에요. 네. 진보당은 자체 조직력으로 승부를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보당은 조직력이었어요. 그렇죠. 영광군수.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농사를 짓고 그 진보당 2등 해버렸어요. 그렇죠. 결국은. 직접 제가 이제 들은 에피소드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추도 따고 네. 칼도 저도 갈아주고 들었어요. 예. 칼 갈아주는 다 했대요. 예. 청소도 하고 다 했대요. 그렇죠. 그냥. 다 했습니다. 예. 동네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이 네. 선거 기간 동안에. 진보당 예. 후보들, 진보당이 당원들. 네. 진보당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민주당들도 당원들 다 나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진보당 2등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 선거였기 때문에 여기는 뭐 사실은 이 예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이 후반에 가면은 결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 네. 진보당 얘기를 진보당, 해주셔가지고 예. 저도 이게 뭐 어쨌든 당선되진 못했지만 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건 슬로건이 좋았어요. 네. 땀에 투표를 해주십시오라는 땀. 그런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역민하고 동고동락을 해도 동고동락을 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이 밑바닥부터 끌어올려서 판을 갈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적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게 총선처럼 뭐 지난 총선처럼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의석을 좌우하는 선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비례대표 선거이기도 하고. 예, 또 비례선거이라는 예. 특징도 있고 해서 이거는 뭐 앞서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직을 정비하고 꾸리고 이런 거에 누가 더 공을 들이느냐,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쓰느냐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한계를 느꼈던 선거일 수밖에 없고 제가 뭐 모든 재보궐선거를 다 데이터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최근 한 3, 4년간의 재보궐선거를 좀 찾아보니까 네. 무소속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나서서 당선된 사례들, 그러니까 인물론, 거의 없지 않나요? 그 지역에 굉장히 큰 인물,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등장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군소정당이 뭐 어떤 특별한 변수가 된 선거가 재보궐에서는 거의 없어요. 없더라고요. 조직이 거의 진짜 조직력이 가장 중요한 게 예. 어쩌면 재보궐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아마 진보당의 사례를 조국혁신당이 이제 또 좋은 모델 삼아서 뭐 앞으로 어떤 정치 변화의 기폭제가
되시겠다면 더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죠. 아마 많이 할 것 같아요. 다만 월세살이 뭐 한 달 해가지고는 이 판을 뒤집을 수 없었다라는 없었다.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강화 군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당선이 되긴 했는데 득표차를 보니까 박용식 에디터 상당히 근접했어요. 고전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고전이라고 보는 측면들이 예. 많고 실제 오늘 조간이나 이제 다양한 언론에서도 관련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수나 이쪽 그 강화군 쪽 선거를 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민주 정당 그리고 네. 보수 정당의 표 차이가 두 자릿수 가깝게 나는 경우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이번에도 보면 이번 격차가 8.85%포인트 이게 뭐 차이인 거를 보면 상당히 좀 좁혀진 측면이 붙어 분명히 있죠, 있고요. 거의. 예. 물론 같은 선거는 아닙니다만 지난 총선 때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어쨌든 가까스로 민주당이 좀 선전을 했다라고 보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네. 이 지역 이슈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로 어쨌든 이 지역 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강화 국민들의 어떤 서름이나 아픔 그리고 고충을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텐데 뭐 확성기 이슈라든지 또 북한의 접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신경을 써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민심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쵸? 그게 많이 보도가 됐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현희 후보가 2018년부터 이쪽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다만 보수의 텃밭을 이겨내기로는 조금 역부족이었다라는 평가, 쉽지가 않았다는 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김민혜 평론가님 서울시 교육감 얘기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근식 후보 당선이 되긴 했는데 이 선거 투표율은 매우 낮았어요. 이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결과에 뭐 영향을 뭐 결과는 뭐 지금 보면 그럼 그대로예요. 그렇죠. 또 진보 측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미친 부분도 있고 뭐 근데 미쳤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네. 뭐 이것도 예상된 그대로죠. 어떤 결과여서 그러니까 제가 투표를 하러 갔더니 서울 사람이니까 아, 투표하셨군요. 네, 투표를 하러 갔더니 뭐 텅텅 비었더라고요. 예, 그 진짜 없었죠. 낮에 갔는데 예. 물론 그래서 다들 뭐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안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네. 근데 이거 저기 고령층들은 그걸 아침에 다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낮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텅텅 비나 뭐 너무 이렇게 적다라는 예, 얘기가 생각을 많았어요. 했는데 예. 실제로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던 거고 이게 아무래도 정당이 물론 커튼 뒤에서는 정당이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없는 선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더욱 낮을 수밖에 없는 조건도 있고 또 후보들이 정당을 앞세우지 못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네. 또 이 유권자들이 사실은 투표소에 가서도 뭐지 누구를 찍어야 되는 거지? 애매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당혹스러워했다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름만 보고 그러니까 좀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가셨다가 이름만 보고 내가 누굴 찍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당혹스러워했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투표율이 낮은 것 자체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후보 구도 자체가 어쨌든 이 단일화가 이제 된 것이고 네.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 민주진보 진영에 뭐 유리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조직력이라는 게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수가 적잖아요. 국민의힘 뭐 서울, 서초, 강남 이런 데는 그렇죠. 뭐 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네. 여러모로 유리한 지점들이 많이 있었다. 종합을 해보면은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뭐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일 수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보수도 이번에는 네. 후보 단일화를 이루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45.93%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너무 이제 좀 무시할 수는 없는 많이 그런 받았네요. 수치인 것이기도 네. 하고 네. 그런 점들을 항상 이제 경계할 수밖에 없는 수치가 있어요 분명히 아하. 서울의 여론이라는 게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투표율이 낮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당이 뒤에서 움직이면서도 이제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들어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 오늘 신문 딱 펴면은 아예 이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한 우리가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봐라 교육감 선거는 이렇게 의미가 없다. 직선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얘기들을 앞으로 좀 할 거여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준비, 이거 앞으로 어떻게 논쟁을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겠는가 이런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는 사실은 이 또 결과다. 정당이 또
추천하거나 정당이 또 되는 것도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도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드네요. 이게 이제 네. 저는 두 가지를 크게 짚고 싶은데 일단 저희가 뒤에 여론조사 내용도 만나보겠습니다만 일단 서울의 그 민심은 어땠느냐 지금의 어떤 정부를 평가하는 물론 이제 교육감 선거이기 때문에 약간 구분해서 볼 포인트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론조사상 드러난 서울의 민심은 어땠느냐 참혹하거든요. 네. 좋지 않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실 텐데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민심도 민심이지만 그간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봐왔던 교육과 관련된 네.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 뭐 역사 왜곡이라든지 또 혹은 뉴라이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돼 가지고 저는 평가가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조전혁 후보에 대한 어떤 학부모들의 우려, 걱정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저는 반영이 됐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논란이 없었던 후보는 아니고 과거에 있던 사례들을 좀 지켜본다고 하면 화제가 됐던 발언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 유세 과정에 이르기까지도 뭐랄까 약간 보수 유튜버, 보수 인사라고 보기에는 좀 이게 좀 어렵고 예. 극우 인사에 가까운 분들이 그렇죠. 선거 유세에 등장하려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특정 채널을 출연해가지고 어떤 교육감 후보로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학부모로서는 이게 어떤 이념 성향을 떠나서 내가 부모인데 네. 내가 어떤 정치 성향이 있다라는 걸 떠나서 학부모인데 이제 그 교육감 후보자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저는 반영됐다고 봐서요.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선거 이제 종료가 됐는데 각 당의 대표들 리더십 향방 요거 한번 짚어주시고 요거 선거 얘기는 그 마무리하시죠. 일단 뭐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동안 호남에서 어떻게 될 거냐를 놓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어떻게 될 거냐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사실 늘 이런 질문이 나오면 별 영향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렇죠. 그거는 예. 큰 영향은 없다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말씀드렸는데 듭니다. 예. 민주당 후보가 다 됐으니 네. 더더욱 영향이 없을 별 영향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제 이 어떤 그 관심의 초점은 이제 한동훈 대표인데 네. 어쨌든 살아난 거 아닙니까? 네, 살아난 거죠. 금정에서 네. 어쨌든 큰 표차를 이겼다. 독대합니까? 그 독대를 해야죠.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독대를 네. 하는 건데 지금 언론이 이제 예상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돼서 더더욱 강하게 이제 목소리를 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뭐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약하게 목소리를 내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 거냐. 그러니까 합의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 내가 뭐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쫓겨났습니다. 뭐 이런 방향으로 잡을 것이냐. 이렇게 가는 나름대로의 이제 갈림길일 건데 제가 볼 때 이 부산 금정에서 많이 졌으면은 네. 한동훈 대표가 이 아마 독대의 판을 깨는 쪽으로 많이 이제 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독대를 안 해라기보다는 독대를 하긴 하지만 거의 뭐 쫓겨나는 그림으로 나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림이 아닐까 했는데 그래도 뭔가를 합의를 도모하는 부분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오히려. 네. 그래야 이제 뭔가 지도력을 가지고 내가 당대표예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용산에 시도를 할 거거든요. 앞에서 좀 얘기하셨는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제 불기소하는 걸로 결론 내고 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든지 유감 표명이든지 무슨 메시지를 아마도 저는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것 갖고 같아요. 있는데 네. 거기에 플러스 제2부속실 그동안 만든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 이번에는 정말 만들게 이거 한마디 할 것 같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특별감찰관을 얘기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걸 갖고 와서 한동훈 대표한테 이 정도 주니까 받아라. 만족해. 만족 못하면 그건 네가 문제야. 이제 이렇게 네. 갈 거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렇게 갖고 오면 이번에는 좀 플러스 알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만족하는 쪽으로 오히려 쏠릴 수도 있겠다. 한동훈 이 대표가. 선거가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조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괜찮은 쪽으로 방향을 네. 좀 생산적으로 쪽으로 가게 짧게 말씀해 주시죠. 바라겠죠. 여론조사를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도 선거 전에 이제 이런 다양한 네. 예측들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동일한 예측을 했던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이기는 거 중요한데 네. 저도 상관없다. 왜냐? 어차피 선거에 지는 건 대통령님과 그렇죠. 김건희 여사 탓이기 때문에 금정구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해서 독대를 한다고 한다면 판을 깨는 과정도 분명히 생각해 볼 법하지만 독대에 임한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거 누구 때문에 졌냐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크게 리더십의 문제 또 재보궐 선거의 전후 크게 다를 거 없다라는 측면에 너무 동의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독대가 지금 이제 열리긴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네.
뭐 대통령실에서는 면담이라는 표현을 또 쓰는 것 같은데 네. 열려서 과연 어떤 것을 주고받느냐를 좀 우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스트레이트 뉴스 조원 CNI 의뢰한 조사 결과인데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네. CNI에 의뢰한 조사 결과 보면은요, 잘못함이 70.3% 아. 부정 평가입니다. 예. 그 중에 매우 잘못함이 62.3%, 잘못함이 8%인데 이 코어층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다. 매우 잘못한 수준이 62.3이네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함 27점이 이 조사에서도 역대 최저치를 예. 찍었는데요. 13.6%가 매우 잘함, 잘함이 13.5%. 매우 잘한다는 코어층은 사실 잘 못함의 코어층과 비교해 봤을 때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대목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ARS 조사로 2,000명 넘게 조사를 한 결과인데 보수층이 539명, 중도층이 704명, 진보층이 574명으로 분류됐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고요. 네. 이번 주에 있었던 월요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함께 소개해드리면 이 긍정이 25.8%, 부정이 71.3%. 여러 여론조사에서 아무튼 이 역대 최저치의 긍정 지지도가 나오고 있고 예. 최고치의 부정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도 그렇고 지금 이 스트레이트 뉴스도 그렇고 이 조사 결과 이 취임 이후의 역대 최저치입니다. 부정은 최고치고요. 이게 지금 김건희, 명태균 이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제가 네. 이제 보수 인사들이 예를 들면 일간지에 칼럼 쓰는 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거의 이제는 이게 창피함에 가까운 그런 감정들이 이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이 대선에 임하는 과정에서 그게 여론조사가 됐든 어떤 절차가 됐든 간에 뭐 잡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네. 또 그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어떤 저명한 뭐 어떤 학자가 뭐 어떤 실수를 한 일이거나 네. 또는 굉장히 유명한 여론조사 업체가 끼어 있는데 거기서 뭐 발생한 어떤 일이거나 이런 거면 그것이 그래도 어떤 야 이런 문제가 있었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고쳐보자 수습해보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제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이걸 말하면 또 저를 뭘 할 수도 있는데 전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직책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은 지역에서 네. 지역적 차원에서 이제 잘 알려진 이런 인사였던 그렇죠. 것이지.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제 어떤 그 여론을 다루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갑자기 나타나서 왜 지금 전국을 뒤흔들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과 이 권력이 대응하는 방식이 당당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네.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지금. 말도 못하죠 제대로. 그렇죠. 다들 그리고 심지어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관련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금. 다 똑같아요. 언급되는 사람들이 목소리만 크고 뭐 이 선거 브로커를 잡아가야 됩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홍준표 시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잡아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나는 고소하지 않겠습니다라든지 네, 오세훈 또는 시장이죠. 예. 이 사람은 잡아가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송 출연을 취소한다든지 네, 뭐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 이런 분위기인데 오세훈 시장 뭐 이런 분들도 고소장은 준비해놨습니다라고까지만 얘기한다든지 고소장을 내지 않을 고소장은 왜 준비합니까? 의미가 지금 없죠. 예. 예? 붙이지 않을 편지는 왜 쓰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중도에 가까운 이런 보수층들은 창피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수치로 보셨듯이 매우 잘못하면 어떻게 60% 이상이 나오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전체 부정평가 70%인데 매우 잘못하면 어떻게 60% 이상이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고 이것이 또 보수층의 어떤 심리적인 또 그 마지노선이 있는 게 네.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뭘 해줄 거야라는 마지막 기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돼 가지고 이런 결론이 또 나오고 있는 건데 예. 근데 적극적인 기대 같지는 않아요. 또 한동훈 대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권 재창출을 할 거야라는 기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최소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뭘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같이 기대가 있겠죠.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좀 반사이익이라고 할까 반동 형성으로 더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문학 스트레이트 조사에 이것도 참 이런 조사를 하는 것도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탄핵 조사라는 게 현직 대통령이 절반도 안 했는데 탄핵 조사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요번 조사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얼마나 공감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어제 화제가 많이 됐어요. 이거를 한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 거고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유의미한 이 시점에 유의미한 조사인데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감도 조사인데요. 당신은 얼마나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감하십니까? 예.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공감이 전체 비중을 놓고 봤을 때 62.6%고요. 그 중에 매우 공감이 54.1%입니다. 8.5%가 대체로 공감한다 이고요. 반대로 공감 안 한다가 35.1%고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가 27.7%로 조사가 돼서 이제 2년 반의 임기 전환점을 돌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공감하느냐가 절반 이상이 넘어간다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요런 거를 제가 현직 대통령의 탄핵 공감도 예컨대 예전에 뭐 MB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태블릿 사건 나서 바로 이제 탄핵 어떤 국면으로 가버렸었는데 이렇게 이런 여론조사 이걸 올린다는 것도 절반도 안 됐거든요. 그 질문을 하는 것도 저는 좀 놀랍기도 하고 결과도 사실 좀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조사.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첫째로 국정 운영을 너무 못한다. 네. 그다음에 둘째로 뭔가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 치유하지 않고 방치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김건희 여사를 감싸기만 하는 것 같다.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공감도가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네. 수밖에 없죠.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 잘못을 해가면서 뭘 실력이 좋아가지고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못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고치질 않는다. 고칠 의지가 없다. 네. 그러면은 계속 그것을 우리가 방치해야 되는가 주권자들이 이런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특이한 건 이제 전혀 공감을 안 한다는 분들이 거의 27%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게 이제 높아요. 사실 지금 윤석열 네. 대통령 지지층하고 아까 겹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긍정평가하는 분들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보수층 중에 일각의 네. 보수층들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보수가 괴멸할 뻔했다. 그 당시에는 네. 막 네. 잡혀가고 그런 사태는 싫다. 심정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작용하고 작동한 것 그렇죠. 같아요. 있다. 요런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지역별로 보면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대구 경북에도 지금 공감도가 상당히 높아요. 부산 울산도 그렇고 56대 39. 저도 대구 경북에서 저로 탄핵하라고 지금 탄핵 공감한다 이렇게 많다는 것도 부산 부울경도 마찬가지고요. 좀 달리 봐야 될 부분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국정 지지도를 우리가 여타 다른 조사뿐만 아니라 조원 CNN까지 포함해서 보면 네. 이미 대통령께서는 이 세대 통합을 이루시고 지역 통합을 이루신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네. 사실은 뭐 영남 지역에서도 부정 지지도가 부정 평가가 높아졌죠, 너무 이제는?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네. 탄핵 공감 수치가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에서조차 높이 나온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결과라고 네. 사실 지금 이 아마도. 시점에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70대도 지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0대마저도 공감한다는 것은 근데 70대로 가보면 이게 사실은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뭐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네. 연령대별 그 탄핵 공감도를 보면 60대가 55.3%에서 공감하고 43.6%에서 공감 안 한다라고 그래 나오고요. 나오네요. 70대는 아주 비등비등합니다. 47.9%가 공감하고 47.3%가 공감 안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지지율 국정운영 지지율이 70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코어 지지층이었는데 네. 이 정도로까지 이 탄핵 공감도에서마저도 연령 통합을 세대 통합을 이루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통합의 1등 공신은 네. 김건희 김건희 여사입니다. 여사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서 네. 보수층도 영남층도 고령층도 네. 이건 아니다라는 이건 거에 아니다.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70대마저도 공감하는 것이다 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민심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김민아, 박영식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필성 변호사와 저와 단둘이서 평론, 유쾌한 정치 평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단둘이 괜찮습니까? 아니 뭐 저야 영광이죠. 자, 우리 23합 공식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이번 주에 좀 눈여겨봤던 이슈 아니면 기사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사진이 좀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5일 날 네. 어제 그 보궐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 후보 대표께서 이제 부산 금정구청 이제 그 지지 유세를 나가셨는데요. 네. 혹시 지금 띄울 수 있어요? 사진이 좀 네. 나올 겁니다. 네. 사진을 네, 이거 네, 같아요. 예. 이게 뭐 문제가 이게 있나요? 아니요,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뉴시스에서 나온 네, 이제 뉴시스 이게 기사입니다. 이제 예. 뭐 이렇게 연출한 게 아니라 기사인데 저 이제 한동훈 후보가 뒤에서 턱을 개는 거? 제가 저걸 보면서 사실 진짜 턱 깨는 포즈가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자주 봤던 모습이긴 네. 해요. 그래서 저 모습. 저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 평상시에 턱을 개는 그러니까 턱을 캔다. 괴는 그런 습관이 있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전에는 약간 연출한 게 아닌가 사실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분이 원래 저런 스타일인가 보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 모습이 눈에 좀 띄어서 그리고 아마 뉴시스 기자도 눈에 띄는 장면이라서 올린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턱을 개는 모습 저는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 잘 안 보입니다. 예, 정치인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게 이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뭐 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좀 쉽지 않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약간 저런 스타일이 아니신가. 그렇게 보네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잘 한다는 이 말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뭐 지금 이번에 어쨌든 뭐 보궐선거가 이슈였으니까. 그렇죠. 이제 사진 하나 이렇게. 원래 좀 가볍게. 저런 폼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있는 거다. 그럼 앞으로도 자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게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니다. 아니지 알겠습니다. 오, 저도 몰랐는데 뉴시스 기사를 사진을 보니까 눈에 띕니다. 자, 정치권은 지금 명태균 씨 얘기로 술렁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시작 자체는 사실은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시작한 거예요. 명태균 씨를 보도를 했죠, 단독으로. 순서대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계속 반응을 하면서 상황이 계속 커지고 정치인들도 끼어들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명태균 씨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저희 단독 보도가 2% 앞서게 해주이소. 윤석열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 그 직후에 오빠 메시지를 이제 공개하면서 상당히 지금 이슈가 커졌는데 명태균 씨 행보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어떤지 사실 저는 처음부터 좀 관심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여러 인물들, 좀 독특한 인물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인물들이 대부분 주목을 받으면 그렇게 튀는 모습이나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데 명태균 씨는 이걸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즐긴다? 그 표현도 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마다 캐릭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사실 영역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뭐 어느 분의 조언을 구했다.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관저 이런 거 하듯이 조언을 구했다. 아니면 뭐 이런 정책의 조언을 구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이분은 정말 정치적인 이슈에 들어온 분이었고 그래서 좀 정치적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런 특유의 이제 그런 게 좀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대로 제가 좀 보태면 자존감 같은 게 또 되게 높으신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대통령도 내릴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는 게 그 뭐 우리가
뭐 언급됐던 예컨대 천공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공 선생이라고 불러야 되나? 네, 뭐 예,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저기 인터뷰를 이제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전에 어디 법정에도 한번 나가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좀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주목받는 걸 좀 즐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를 좀 높이 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네. 사실 이제 그런 캐릭터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즉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사실은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보도가 나왔을 때 네. 명태균 씨가 그때 이제 방향에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없었던 일이 사실 조용히 들어가고 정치권에서 묻어버리는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갈 갈 수도 수도 있어요. 있었던 건데 예. 이분이 발끈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주 발끈했어요. 발끈하고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이슈를 저기 이끌어가기 시작을 했고 네. 지금 거의 매일 내용을 퍼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계속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본인도 돌아설 수 없다. 그렇게 자, 뉴스토마토가 단독으로 저희가 보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큰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공천 개입했다는 그 재보궐 선거입니다. 의혹 녹취. 또 최근에는 여론 조작했다. 2% 올라 주의소. 저희 뉴스토마토가 지금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나한테 그래요. 윤상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예. 여보세요?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마차고 여성하고 네. 그 마차가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어 있어. 이거 가지고요? 예. 차 아프지 뭐. 알겠습니다. 예, 그게 안 나요? 네. 돈 얼마 들어갔어요? 40만 원 정도 예, 들어왔습니다. 그럼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보고서 바로 해요. 아침 바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서 해갖고 내 네. 그 주부 차 앞으로. 알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거 그 다른 쪽에 나가는 거니까 네.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누군가간에 그 결수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자, 명태균 게이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크게 핵심 줄기는 두 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최초 내용은 공천에 개입한 김영선 전 의원 등 공천에 개입한 의혹. 지금 마지막 건은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 이 두 가지인데 여론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또 본인이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 3%를 올려봐야 자체 조사, 공표 조사가 아닌데 그 뭐하러 2, 4%를 올려요. 그거는 강혜경이가 거기 돌리다가 실수한 거예요. 표본이나 여러 가지를. 사고가 났으니까 돌리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야 그러면 그건 20대하고 이거는 표본이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고. 대화가 딱 그렇더만. 그래서 너가 다 깔아. 전반 다 깔아 녹취를. 부분만 딱 해. 걔가 영상 음성 편집 저 잘해요. 명태균 씨는 이런 거예요. 강혜경 씨 제보자죠. 이 씨, 강혜경 씨 실수한 거고 편집했을 것이다. 음성 녹음 녹취 편집 잘한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자기 말은 다 맞고 나머지는 뭐 이 강혜경이든 뭐든 자기 목소리 들어있든 다 조작, 거짓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분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다 주도권을 잡고 네. 주목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다 이게 키를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다 맞고 나는 맞고 네,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나온 이분은 조작했다고 주장하시지만 네. 이 녹취록 내용에도 사실 그런 게 드러나거든요. 네. 이제 보면 이런저런 업무를 지시하고 자기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자연스럽게 지시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올리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네.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러니까 왜 아니잖아요. 그 지시가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분이 이미 이제 몇 년 전에 이걸 하실 때부터 네. 상당한 지위에 있었고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네. 것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현 상황이 엄청 자존심 상하고 네. 그리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지금 태도에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네.
최근에 이제 불거졌던 오빠 그 메시지. 그 오빠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 뭐 이렇게 명태균 씨도 얘기하다가 또 친오빠하고는 정치 논할 것도 없다고 하다가 다시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기억도 안 난다 등등의 좀 내용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녹음 자료가 그 방송 자료가 있나요? 한번 들려주시죠.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오빠란 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 2,000장 돼요. 기억하겠어요? 근데 전 기억도 안 나요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한 2,000장 돼요. 이게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2,000장 돼요. 이게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박, 어떻게 겨냥, 어쩌면 좀 협박 이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2,000장. 이게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이건 뭐 추측입니다. 전체 예, 추측이라고 추측입니다. 이 단어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혹시 이제 오해가 있을 거 있을까. 만약에 명태균 씨가 정말 리스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 리스크를 갖고 있는 입장이라면 네. 명태균 씨를 입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구속시키는 게 맞아요. 구속해라는 거. 혹시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로 추측이다.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전제로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나 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엔 그렇게 취한 걸로 보이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고 터져 나오고 사실은 이게 이제 현 정권의 현 정국의 상황, 그러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권 내에서 잡음이 나는 거, 이거가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가 지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나 건드리면 정말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니까 적당히 넘어가 달라라는 얘기를 할 만한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와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전적으로 추측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있을까? 보면 패턴을 좀 보면 저때 다 추측이긴 한데 패턴을 보면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하려 아니면 하여튼 우리는 보도대로 가는데 명태균 씨가 본인이 SNS나 이런 데서 딱 공개를 한 다음에 다시 언론에 나가서 뭔가 해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이 지금 무슨 뭐 치밀한 계획이나 아니면 계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욱해서 올렸다가 이게 이제 인터뷰 들어오고 하면은 일단 수습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다. 약간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사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더 리스키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정치나 언론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예상대로 이렇게 움직일 건데 요 정도 하고 아니면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 아니면 얘기할 건 얘기하고. 근데 명태균 씨는 지금 보면 아무도 알 수 없게 텄다가 넣었다 이러니까 무섭다는 거잖아요. 네, 무섭고요. 근데 사실 이런 캐릭터, 이런 패턴의 사람들이 정치권 근처에는 드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들고 다니면서 정치 지망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사실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내가 몇 표를 갖다 줄 수 있다. 어쩌고 자기를 부풀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이런 캐릭터들이 그쪽에선 드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정말 이게 잘 맞아서 이분이 어떤 성과를 어쩌다 냈다고 보이니까 어쩌면 뭐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건 사실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화해서 막 이렇게 이런 말 하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으쓱 올라갔던 게 아닌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제일 추측이긴 한데 왜 가만두느냐, 검찰에서 뭐 하냐, 어쩌면 구속을 해서 입을 막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일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 뉴스토마토 보도라든지 어떤 내용 같은 거 봤을 때 법적으로 뭔가 문제될 만한 거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명태균 씨 말씀하시는 거죠? 처벌이나 이런 부분.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일단 명태균 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요. 명태균 씨가 사실은 걸릴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이제 그 공직선거법, 이제 지금 아까 했던 여론조사 조작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긴 한데 공직선거법상의 여론조사에 관련된 규정들은 사실 크게 처벌받는 건 아니고 여론조사 사실 하는 사람들은 뭐 벌금이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뭐 이런 거에 관계된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다만 이제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서
위계 사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을 방해한 경우에는 조금 무겁게 처벌이 되는데 네. 지금 저게 어떻게 당내 경선에서 사용되는지 현재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좀 애매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은 이 공소시효가 짧습니다. 매우 짧죠. 예, 매우 짧고요. 물론 뭐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특수한 경우는 좀 길긴 한데 이분은 그렇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을 위험 가능성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외에 지금 남는 게 뭐냐면 그 당원 명부 얘기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네. 뭐 그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문제된 케이스가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게 정치자금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무료로 해준 게 정치자금 문제가 되지 않냐고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중요한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건 명태균 씨가 계속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명태균 씨 본인의 범죄는 사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이게 제가 명태균 씨가 이제 주목을 받으니까 명태균 씨 본인한테 초점에 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명태균 씨가 아니라 명태균 씨가 영향을 준 정치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태균 씨 같은 그런 일종의 브로커들 뭐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몇 표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내가 당신 몸 만들어줄 수 이런 사람들은 정치판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 사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순간 사실 그 정치인에게 사실 책임이 더 크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이거를 예를 들면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비유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요새 좀 말을 조심해야 돼서 이제 최서원이라고 불러야 되죠. 최서원 씨하고 이제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 네. 초점이나 비난은 최서원 씨한테 더 많이 갔지만 네. 최서원 씨는 일반인이잖아요. 네. 일반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따라주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걸 한 것은 사실은 권력에 대해서 선출되었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사실 최서원 씨가 더 무겁게 처벌받은 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법조인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게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들이 어느 부분에 어디까지 영향을 끼쳤는가 이거는 사실 전혀 다른 문제고요. 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이분이 정말 경선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선거 이런 데까지 영향을 줬다면 이거는 사실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지금 명태균 씨 우리 단독 내용, 녹음 내용 다시 한번 좀 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좀 들려주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수가 했는데 나한테 그래요. 윤상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예. 여보세요?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마차고 여성하고 네. 그 마차가고 곱하기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이거 가지고요? 예. 차 아프지 뭐. 알겠습니다. 예, 그게 안 나요? 네. 돈 얼마 들어갔어요? 40만 원 정도 예, 들어왔습니다. 그럼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보고서 바로 해요. 아침 바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서 해갖고 내일 네. 그 주부 차 앞으로. 알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거 다른 쪽에 나가는 거니까 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누군가간에 그 결수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2, 3%를 올려봐야 자체 조사, 공표 조사가 아닌데 그 뭐하러 2, 4%를 올려요. 그거는 강혜경이가 거기 돌리다가 실수한 거예요. 표본이나 여러 가지를. 사고가 났으니까 돌리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야 그러면 그건 20대하고 이거는 표본이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고 대화가 딱 그렇더만. 그것이 너가 다 깔아. 전반 다 깔아 녹취를. 부분만 딱 해. 걔가 영상 음성 편집 저 잘해요. 아, 참. 네. 사실 제가 저걸 보면서 이제 명태균 씨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2, 3% 올리는 게 뭐 의미가 있냐는 식으로 사실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저 얘기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왜 2, 3%가 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저분이 또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것 같던데 지금 본인이 했다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공표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저렇게 만든 여론조사가 영향을 끼친 것처럼 또 본인도 얘기를 하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 통화하는 거 보면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 말은 단순히 여론조사가 많이 아니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런 그들이 그 의견 이런 것들이 이미 당시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실제로는 빈산의 일각일 수 있는 거죠. 공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걸 갖고 뭔가 아니면 그걸 알던 사람들이 이거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저기 내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요. 믿을 수 있다라는 네. 게 있었다는 사실 의미로 전 처음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저거 나온 거는 빈산의 일각일 수 있고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여론조사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면 아하. 이미 그 전부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 내에서 상당한 무슨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까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른다는 게 사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 깐다는 얘기 말씀하셨는데 네. 관계된 그 정치인들 지금 너무 많아요. 오세훈, 홍준표 등등 그 이준석 의원도 있고 특히 그 사람들이 명태균 씨를 특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어쩌면 대선에서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양새거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까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보였던 태도하고는 상당히 완전 다르죠.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저도 이런 관련 사건들 직감적으로 보긴 했지만 이제 보도가 나오면은 언론중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바로 국민의힘에서 성명 나와서 이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전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또 홍준표 시장을 엄청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공격하고 사실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그분 성격상 네. 그분이 또 이제 발끈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세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점잖게 넘어가고 계시고 네. 이준석 대표도 사실 이준석 대표의 성향이 좀 드러나는 느낌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만 이분도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오세훈 시장은 고소장은 다 써놨는데 제출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고소고발하는 게 꼭 네. 좋은 거라 할 수는 없어서 네.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이 더 이상 이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까지 네. 모습과 상당한 이제 차이를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게 뭔가 그래서 자꾸 일각에서는 명태균 씨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정말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국감 지금 진행 중인데 국회 운영위에 이제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21일이라는 강혜경 씨가 이제 증인으로 나오고요. 운영위에는 김건희 여사하고 그 친오빠 김진우 씨 또 그리고 명태균 씨 이 증인 참고인 명단을 올렸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올 것 같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 이거를 국정감사의 이슈로 삼음으로써 다 네. 정치적인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게 1차적 목표겠죠. 네. 근데 명태균 씨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명태균 씨는 우리 아무도 예상할 수 없게 행동을 하니까.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네. 이제 국정감사 일까지 이런 공격이나 이런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이렇게 되면 사실 명태균 씨가 정말 이걸 내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국정감사 자리야말로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국정감사에 저는 출석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높다고 봅니다. 네. 나온다고 하면 정말 또 전국을 매우 크게 흔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걸 어느 정도 뿌듯해 하실지도 몰라요. 원하고 있을 수도 네, 있고. 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과할 때까지 계속 하나씩 올리겠다 했는데 어제는 또 크게 큰 건 안 올렸습니다. 이제 그거야 이제 템포를 보는 템포 거라고 보는 볼 수 거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저 선거일이었으니까. 선거날이니까 어제는 안 했을 것이다. 네. 오늘 혹시나 가능성도 봐야 되겠죠. 예측할 수는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분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을 흔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슈 3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방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방송은 박정훈 그 단장 변호인이죠. 김정민 변호사 대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사건 사고를 프로파일러의 시각으로 파헤쳐보는 배포의 촉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금요일 날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